많은 역사 해설가들은 고종을 나라를 뺏긴 나약한 왕, 부끄러운 왕이라는 식으로 평가절하합니다. 명성황후는 나라를 팔아먹은 왕비로, 순종은 무능한 왕으로 표현되죠. 물론 고종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 당시 최고 지도자였으며 그 책임이 가장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시대의 빠른 판단으로 외세의 압력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그 어떤 나라들의 황제나 왕들과 비교해도 고종이야말로 조선이라는 청나라 제후국의 딱지를 버리고 대한제국으로 청과 일본 제국, 러시아 제국, 독일 제국과 동급의 독립국가로 탈바꿈하고 시간만 버리던 조선 말기를 끝내고 광무개혁이라는 근대화 노력에 앞장선 유일하고 위대한 군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어떠한 의식이 우리를 역사를 불편하게 바라보게 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슈퍼챗과 멤버십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종이나 이순신은 위대한 영웅이며 영종조 시대를 태평성대 시대로 한국사는 평가해버려 그 이후의 국사책은 사실 읽기도 싫어지죠. 세종대왕릉은 1977년 능력 성역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른 것이고 만원권에는 1973년에야 천안권이 1960년에야 이승만 대통령에서 세종으로 교체됐고 이순신 장군이 새겨진 100원은 1970년 최초 발행됩니다. 충남 아산의 현충사 현판을 박정희가 쓴 지 50년이 넘었으며 1865년 대원군이 없애버린 것을 1967년 신본전이 건축되는데 이 현충사 사당 성역화를 한 인물이 바로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정부에게 세종대왕과 이순신은 정권의 정당화에 가장 알맞은 최고의 브랜드 마케팅이었습니다. 광화문의 이순신상은 1968년에, 세종대왕상은 2009년 조성되어 현재에 이릅니다. 명나라 멸망 후 조선 후기에 주위의 민족을 외부로, 조선을 중앙으로 보는 소중화 사상이 강해졌고 태평시대였다는 영조 때 황제 칭호를 쓰자는 상소도 있었지만 청의 보복이 두려워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구한말 고종이 이것을 해냅니다. 1910년에 미국에는 가스라 데프트 조약으로 유명한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가 27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영국은 에스키스 총리가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이끌었으며 윈저 왕가의 조지 5세가 인도 황제를 겸하며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차르 니콜라이 2세와 세계 지도에 주인을 두고 겨루는 그레이트 게임 중이었습니다. 독일 제국도 1871년부터 1918년까지 군사 독재 전까지만 황제가 존재했으며 카이저라는 호칭으로 비렐름 2세와 오토폰 비스마르크 수상이자 프로이센 왕국 총리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중국을 세계 혹은 우주의 중심으로 보는 중화주의적 경향이 조선시대 내내 절정을 이루게 됐으며 세계 질서에서 한참 벗어났던 한반도같이 서구와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나라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고 결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 같은 열강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처참히 청과 러시아는 무너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청나라도 민중봉기로 러시아도 민중봉기로 붕괴되죠. 그러나 냉정하게 각 세력은 각자의 이권을 충실하게 따랐을 뿐 현재는 각자의 비밀조약 등으로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애써 외면하려는 사실 중에 하나가 발작 버튼의 하나가 조선은 사실상 중국 19세기 말 당시로서는 청나라 그 이전에는 명나라의 제후국 또는 조공국 또는 속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젊은 층은 관심도 알지도 어쩌면 그들에겐 아무 의미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100년 전 고종이 그 끈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실의 총량은 유한하며 무지의 국가관은 왜곡된 진실로 채워집니다. 조선 왕조에는 명나라와 청나라 측 기록을 보면 조선을 아예 건국이라 부르기도 했으며 조선 왕조 내에도 사대주의자들이 조선을 중국의 번방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서인에 속하는 신경은 제조 번방지라는 책의 제목이 삼국 명나라가 번방 조선을 다시 만들어준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청나라 기준으로 자귀는 신왕, 군왕, 패륵, 패자, 공후, 백자, 남의 순으로 조선은 이 중 군왕에 해당되었죠. 그래서 사극에서 보면 왕이 자신을 군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보개혁 이후 조선이 자주국이 되어서야 왕실 체계 명칭이 고려 왕실의 것으로 복귀됩니다. 가보개혁 이후부터 대한제국이 선포되기 이전까지 왕은 주상전하가 아닌 대군주 폐하였습니다. 번국은 스스로 왕이 왕비, 왕세자를 정할 수는 있었지만 종주국의 군주에게 책봉을 받지 못하면 정통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경우 종주국인 명나라에 조천사, 청나라에 연행사를 보내어 중국 황제에게 책봉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제후는 자기를 줄 수 없으므로 봉작제 역시 번국에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는 태조 때 5등작 중 공후 백을 썼다가 태종 때 폐지됐고 군호로 바꿨습니다. 고려 봉작인 공을 부원대군으로, 후를 군으로, 백을 부원군으로 고쳐서 사용했습니다. 연호란 군주가 시간까지 지배하에 둔다는 뜻입니다. 황제국에서는 연호를 각 황제마다 사용했으며 자주왕국에서도 스스로 사용하거나 황제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황제국의 연호를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태종의 정관, 광개토대왕의 영락, 선덕여왕의 임평, 대조영의 천통, 왕건의 천수, 고종의 개국, 그리고 고종의 광무, 메이지 덴노의 메이지. 또한 연호를 사용하는 군주에게는 연호명을 따서 그 군주를 호명합니다. 광개토대왕은 영락대왕으로, 대한제국 고종은 광무제로. 태조 이성계는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새 왕조의 승인을 청하고 국호도 화령이나 조선 둘을 지어 보내어 그중 조선이란 국호를 선택받아 이후 구한 말까지 사용합니다. 그 전까지 명나라는 여전히 권지 고려 국사란 칭호를 사용하였으며 한반도의 고려에게도 끊임없이 황관과 궁녀를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명나라로부터 조선 국왕의 금인을 받아 정식으로 왕에 책봉된 것은 1401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조선은 국왕의 즉위에는 반드시 명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죽었을 때에도 이를 알려서 시호를 받았습니다. 번국의 제후는 반드시 종주국 군주의 연호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명나라 13대 황제 신종의 연호는 만력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임진왜란은 선조 25년 만력 20년에 발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이런 제후국의 입장을 견지하던 상황은 세계 정세 변화에 눈을 뜬 개항기 이후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882년 미국과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단순히 왕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던 군주가 직접 부를 때 쓰는 호칭으로 새롭게 등장했으며 영국과의 조약 체결에서 앞에 대자가 추가되어 대군주라는 호칭이 탄생합니다. 이후 1888년부터 청나라의 내정 간섭에 반발하는 의미로 대군주 뒤에 황제국 체제의 호칭인 폐하를 붙여 청나라를 제외한 외국 공관들에 보내는 외교 문서에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 대군주 폐하 호칭은 이후 승정원 일기와 같은 관찬연대 기류 사료에도 등장합니다. 1795년 스페인은 프랑스의 종속국이었으며 왕실만 간신히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1808년 본인의 형인 조제프를 스페인 왕으로 세웁니다. 나폴레옹이 계속 유럽을 집권했다면 지금도 스페인은 프랑스령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5년 만인 1813년 프랑스의 러시아 원정 실패 이후 프랑스 힘이 약화되며 페르난도 7세가 스페인 국왕으로 복위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100년 동안 스페인을 노렸고 스페인은 그 기간 국력을 소모함으로써 대항해 시대 패권국이었던 일부를 제외한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를 모두 상실하고 그 후 세계사의 중심에서 사라집니다. 조선이 최초로 국제법적으로 독립국의 지위를 얻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1894년 청일전쟁의 결과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자주 독립에 해가 되는 청국에 대한 공원, 전례 등은 장래에 완전히 폐지한다 라는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895년 주상전하를 대군주 폐하로 왕대비 전하를 왕태후 폐하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내각 주청에 따라 왕실의 호칭이 제후국과 황제국의 과도기적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주국에서 군주를 지칭하거나 군주보다 윗사람이 군주를 부를 때 황제국에서는 황상, 자주왕국에서는 성상이라 부릅니다. 번국에선 주상, 금상이라 부릅니다. 또한 자주국의 군주는 스스로를 지칭할 때 짐, 과인을 사용했고 태자는 고라고 합니다. 번국의 군주는 스스로를 지칭할 때 자주국의 태자와 같이 고라고 해야 하나 조선의 경우 과인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1895년 10월 암살당한 국내에서도 민비라고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는 대한제국 고종의 황후는 명성황후라고 불러야 합니다. 왕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 후에 명성황후로 확정되었고 고종 황제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대한제국 대사관이 현재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천황을 깎아내리듯 일왕이라 부르듯 자국의 역사도 깎아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시황을 진시황이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1895년 4월 청나라 붕괴 후 혼란을 우려한 프랑스, 독일 제국, 러시아 제국이 일본의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의 독립의 의미와 극동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영국은 회의를 통해 간섭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결국 일본은 11월 요동 반환에 서명합니다. 반환금은 3천만 냥이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일본과 미국 공동 경영의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1896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한 고종이 이듬해 황궁한 이후 칭제를 요청하는 상소가 잇따랐습니다. 이후 조선은 1897년 칭제건원 즉 제국을 칭하고 연호를 광무로 정했습니다. 이제 고종은 중국의 천자에 충성하는 왕이 아닌 황제가 됐습니다. 1897년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면서 대한제국이 선포됐습니다. 대한은 사만의 통일을 의미했습니다. 즉위 당일 고종은 황구단에서 제천 행사를 시행하였으며 사망한 명성황후는 명성황후로 추전되었고 왕태자와 왕태자비는 황태자, 황태자비에 책봉되는 등 황제국의 격식에 맞게 각종 의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또한 태조를 포함한 선대왕 8인과 배우자들을 각각 황제, 황후로 추존하였으며 종묘 역시 황제국의 제도인 칠묘제를 적용하였고 광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자주국에서는 군주가 스스로를 천자라 칭하기 때문에 천자국의 궁궐엔 군주 스스로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원구단이 있었습니다. 고종황제 전까지 명나라, 청나라 몰래 천제를 지내야 했으며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운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황구단을 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번국의 군주는 스스로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없었고 번국의 군주는 자신의 등극을 하늘에 고할 수도 없었으며 조선의 군주들은 북경에 있는 중국 천자를 향해 새해 인사를 했으며 또한 조정의 신료들을 모아놓고 천자가 계시는 북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 황제의 권력은 1899년 8월에 대한국 국제가 제정되어 명문화되는데 위에 말한 이 모든 것들이 부정되며 황제의 권한이 상세하게 규정됩니다. 조선시대 국왕의 권한이 경국대전에 법전에도 명문화된 적이 없고 왕권이 언론기관 등의 견제를 받았던 것과 비교해보면 대한제국 황제정의 전체적인 성격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07년부터 있었던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는 영원문과 세종대왕이 중국의 연빈관을 본따 만든 모화관이 있었고 1637년 청나라의 패해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삼전도비 맹약 이후 명국에서 천국의 책봉국이 된 후에도 조선 국왕은 이곳에 친히 나가서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건축물을 1895년에 세운 것이 바로 독립문입니다. 아직도 이 독립문이 일본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며 그 대상은 명청을 통튼 중국이었습니다. 자주국의 궁궐은 대문에서부터 군주가 진모하는 정전까지 그 수가 5개입니다. 따라서 천하문에서부터 태화전 앞까지 자금성의 대문은 5개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고려 만경대도 그 대문의 수가 5개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번국의 궁궐은 3개입니다. 경복궁의 경우 광화문, 흥예문, 근정문 이렇게 3개죠. 자주국에서는 국가의 영원무궁을 축원할 때 만세를 외쳤습니다. 번국에서는 만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천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황제폐하 만세, 주상전하, 천세 이렇게 구분되죠. 자주국의 군주는 황색에 발톱이 7개 달린 용의 칠조룡 황룡포를, 태자는 발톱이 5개 달린 홍룡포를 입었습니다. 번국의 군주도 홍색에 발톱이 5개 달린 홍룡포를 입었으며 세자는 흑색에 발톱이 4개 달린 흑룡포를 입었습니다. 또한 번국의 군주가 종주국 군주에게 정식으로 책봉을 받지 못한 상태면 홍룡포 대신 파란색 청룡포를 입었습니다. 명나라 흑무제는 태조 이성계를 정식으로 책봉하지 않은 기간 권지 고려 국사라는 직책만 내렸고 따라서 이성계는 청룡포를 입어야 했습니다. 새로 이 나라를 개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1905년 8월 22일에 고종이 러시아 제국의 니콜라이 2세에게 보낸 친서에는 대한제국은 4천년의 역사를 가진 독립국가이며 일본에 문자를 가르치고 풍습도 전했으며 현재 2천만 명의 국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탈하려는 음모를 꾸미지 않도록 공사를 조속히 파견하기를 눈물로 호소한다는 친서를 보냈지만 한 달 뒤인 9월 러시아는 일본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황제는 동아시아에서 유일무이한 절대자라는 의미를 담아 기본적으로 중국 지도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공식적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는 중국과의 전통적인 4대 관계를 완전히 청산함과 더불어 새로운 국제질서인 만국공법체제로 진입이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한제국의 황제권이 조선시대와 비교하여 보다 절대군주적인 성격을 띠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신장을 역사로 진보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 서유럽의 절대 계몽군주를 모델로 한 위로부터의 근대화의 상황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전혀 패배주의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선은 당시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독특한 노비제 사회였고 노비들은 인구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노비들에게서 주체성, 자발성,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노비들은 가정도 저축도 해야 할 이유가 없었고 어차피 재산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 이유도 없었고 조선은 그렇게 개혁이 늦어지며 열강들의 좋은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청나라나 인도제국,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모두 그 전철을 밟습니다. 왕의 사유재산으로 나라가 망한다면 현재 영국의 윈저 가문은 천문학적인 재산을 갖고 있으며 현재도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한국사에는 거짓이 판치고 사실보다는 선동이 앞서며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전 근대사회로의 역주행 현상을 보입니다. 사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 발전 과정이라는 것이 한반도 역사에서 대단히 이색적인 길이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의 사상과 국제정치 경제학적 환경이 이렇게 생소한 길을 가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짧았던 사회 경제적 풍요는 베네수엘라와 그리스로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는 상태이며 후진적 무책임 사회가 원래 한국인의 풍속에 맞는 사회인가 라는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바라본 조선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공개된 상황에서 조선 근대사화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기존의 조선의 개화사상이나 개화운동, 민중운동의 근대적 성격을 과대포장해서 강조해 왔으나 이제는 오히려 개화사상과 운동의 전체 구조와 흐름을 해명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국민국가의 요건은 국경선, 국토, 주권,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국민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해방과 차별의 측면을 가지면서도 역설적으로 또 다른 억압과 배제의 논리를 내포하며 늘 왜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고종 황제는 그러한 체제를 확립하려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제후국을 끊어버리고 자주국의 국민이 됩니다. 왕이 있다고 해서 후진국이 아닙니다. 현재도 많은 선진국들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비록 우리는 식민지에서 대가 끊겼으나 처음에는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어떠한 정치 체제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국민국가는 근대 서구의 역사 속에서 발생한 결과물이며 동아시아에서는 국민국가를 기준 단위로 하는 세계 시스템이 지구를 뒤덮기 시작한 19세기에 비로소 등장한 역사적 개념입니다. 내셔널리즘과 국민국가, 근대에 대한 비판의식을 염두에 두고 근대조선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살펴보면 1885년은 갑신정변의 무력 진압으로 중국의 조선에서의 우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인하거 정책을 쓰는 고종을 위안스카이 등이 퇴위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다음 황제인 순종은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뒤 황제를 계승하였으며 연호는 용의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대한제국 황실은 이왕가로 격화되면서 일본 천황가에 소속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최초의 제국이던 대한제국은 짧은 역사를 끝으로 일제 병합되고 이후 미국, 소련 등에 의해 다시 대한민국, 영어로는 남한이라는 의미의 국가로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굴욕감이나 루저의식을 갖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역사에 굴절이 생겨서 잊지도 않은 국뽕이나 반감이나 거부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끊임없이 재생하고 세력이나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사책의 구한말과 근대사 부분은 왠지 모를 슬픈 마음에 펼쳐볼 때마다 슬픈 소설책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하고 과거 역사의 주종이었거나 보호국은 어떠한 낙인도 의미도 부여하지 않을 뿐더러 현재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슈퍼챗과 멤버십을 통해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을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